자, 그러면 개설 등록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는 이 내용이 일단 안 써 있지 않습니까? 안 써 있는데 우리법 제9조 1항 조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법 9조 1항에 따르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9조 1항에. 그래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란 얘기입니다. 이 등록은 그럼 영업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영업신고하죠. 그렇듯이 이게 영업허가를 받는 게 바로 등록이에요. 그러면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기억나십니까? 컨설팅이라든가 분양대행만 목적으로 합니다.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업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에 부수하여 이것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한다. 부수적으로.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은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간다고 그랬죠. 3년 이하의 적도는 3천만 원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면 등록으로 오기까지 연역은 어떻게 되냐면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등록으로 오기까지 연역은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소개영업법 시절에는 중개업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요? 신고였어요? 허가였어요? 등록이었어요? 신고였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신고하고 중개업 진입한 분들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분들 우리는 중개인이라 부를 거라고 했어요. 현재 공사법에는 이분을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부칙규정에 개공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소개영업법 시절에 신고제였고요. 그랬다가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니까 1983년도 12월 말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있었다고 그랬고 이 중개업법 제정 당시에는 허가제로 운영이 됐다고 그랬어요. 허가제로. 그랬다가 이 중개업법 7차 개정을 합니다. 7차 개정을 하면서 7차 개정이 언제 있었냐면 1999년도에 있었죠. 이때 개정을 하면서 허가제로 등록제로 전환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태가 이 중개업법이에요. 그래서 법명치까지 바꾼 거죠. 그래서 현재 등록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등록이란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일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에다가 기재하는 행위, 기재자체를 등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개념은 그거고 영업허가를 받는 거다. 그럼 이 등록의 성격인데 등록의 성격은 뭐 시험에 내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 교재에 지금 현재 나열이 돼 있으니까 가볍게 설명만 하는데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에요.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업 영위를 위한 적법 요건입니다. 즉 유효 요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갑과 을 간의 거래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소개했어요. 그렇다고 이 계약이 무효가 될까요? 계약은 그대로 유효죠. 그러니까 이자는 처벌은 변론으로 하고 이 계약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등록은 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 요건이 아니란 뜻이에요. 중개업 영위를 위한 적법 요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등록은 한번 해놓잖아요. 그러면 등록은 계속됩니다. 갱신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속성을 띠고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등록 기준에 적합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이걸 기속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된다. 이 기속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요. 여기 허가제로 운영될 당시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허가제로 운영될 당시에는 허가관청에서요. 담당 공무원이 허가 신청 들어온자를 딱 봤더니 부동산 투기를 주장하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재량권을 행사해서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거 안 통합니다. 기준에 적합하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기속이라 한다.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등록은 허가라고 그랬죠? 영업허가. 이게 명령적 행정위 중에 하나예요. 금지를 풀어주는 거죠. 이제 너 중개업을 해도 좋다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허가고 등록은 당연히 전문 자격증이니까 일신 전속성이 있죠. 그래서 양도, 상속, 대여가 다 안 돼요. 일신 전속성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등록의 성격 이렇게만 가볍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의 성격까지 봤는데 그러면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서요. 지금 그 등록 관청하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지금 4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등록 관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다 등록을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이거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예요. 신청을 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과목에서 신청인의 주소지가 떴잖아요. 이 지문 이유불문 틀렸어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다. 주소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 관할 시, 군, 구청장이에요. 그럼 등록관청 잠깐 연습할까요? 이 자를 등록관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등록관청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강남구청장. 이렇게 되고 문제 없어요. 경기도 광명시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등록관청 어디예요? 광명시장. 문제 없어요. 자, 문제는 성남시가 있죠. 성남시 분당구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죠. 성남시장이냐 분당구청장이냐 등록관청이,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때는 분당구청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청장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이렇게 성남시처럼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데 시가 커짐으로써 구를 든 시들이 있죠. 이런 시들을 여러분들은 공법 시간에 대도시라고 공부하죠. 대도시. 그래서 이제 성남시처럼 구를 둔 시들이 우리 경기도에는 6개가 있어요. 성남시가 구가 있고, 수원시가 있고, 그 옆에 용인시가 구가 있고, 안양시가 구가 있죠. 또 그 옆에 안산시가 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 위쪽으로는 고양시가 구가 있습니다. 경기도 6개 이제 이렇게 시가 구가 있고요. 또 충청도 쪽에는요, 청주시하고 천안시가 구가 있어요. 그리고 전라도 쪽에는 전주시가 유일하게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하고 창원시하고 포항시 있죠. 경상도 쪽에는 창원시하고 포항시가 바로 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창원시장, 전주시장, 천안시장, 천주시장 모두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거기 구청장들이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면 결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장 할 때 이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얘기합니다.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절대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초창기에는 뭐 등록관청이 어디냐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요즘은 그냥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참고로 분당구청장이 자기도 구청장이라 하여 강남구청장하고 맞먹자하잖아요. 그럼 싸대기 맞습니다. 강남구청장하고 동격인 자가 누굽니까? 성남시장이죠. 강남구청장 투표로 뽑잖아요. 성남시장을 투표로 뽑죠. 분당구청장은 성남시장이 임명한 구청장에 불과해요. 그래서 단체장을 투표로 뽑는 지역, 이 지역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요. 이걸 여러분들 조금 헷갈려 하는데, 그래서 그 공법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남구청장하고 성남시장이 동격이에요. 여기가 지방자치단체죠.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아니에요. 참고하시고. 그러나 등록관청이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우리 교재 등록관청을 봤고요.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법 9조 2항입니다. 9조 2항인데 우리 9조 2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 소속공사를 제외한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9조 2항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는 공사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춥니다. 그러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나 법인에 한하여 등록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제 다 이해가 됐는데 소공사를 제외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이 소속공인사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소공사는요, 현재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죠. 우리는
속된 말로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중개사무소에 소공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자가 개별적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중소속 금지예요. 그러니까 한 중개사무소에만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소속 금지 때문에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난 이게 아무리 봐도 포항 같은데. 근데 제외가 맞대요. 그래야 소공이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랍니다. 자, 그래서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소속 금지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볍게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 관청과 등록 신청자에 대한 내용을 다 봤으니까 이제 등록 기준을 봐야 되겠죠. 등록 기준. 자, 이 등록 기준은 현재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교재에 거기 47쪽에 등록 요건 그래가지고 공인인사인 개업공사와 법인인 개업공사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예 나눴는데 이거를 약간 이제 풀어 쓰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개인을 민법 시간엔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자연인, 내추럴맨. 그래서 개인의 등록 기준은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먼저 공인인사 자격을 취득할 것. 자격증이 없으면 개인은 절대 등록 안 돼요. 두 번째, 중개사무소로 확보해놔야 됩니다. 우린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확보를 미리 해놔야 돼요.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격사유라는 거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이건 등록을 못하는 사유죠. 대표적인 결격이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미성년이나 또는 전과 사실 있는 거. 이거였는데 이거는 개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거 아시겠죠? 중개사무소 갔더니 솜털이 보송보송한 미성년자가 앉아있어요. 신뢰 가요 안 가요? 안 간다겠어요? 사기 전과 18범이 나오자마자 이거 사무소에 앉아있습니다. 신뢰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3년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럼 개인의 등록 기준 별로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가볍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가볍게. 이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는요. 변호사인 자, 변호사. 야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있죠. 변호사가. 변호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인 서비스를 다 대행할 수 있어요. 변호사 자격을 따면요. 한때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적으로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주는데 어쨌든 17년까지인가? 그때는 이제 세무사 자격증을 줬어요, 그냥. 그러니까 변호사협회에서요. 변호사 자격증 따면요. 공사 자격증이 무엇이라고 자동적으로 공사 자격증 달라고 한 적이 있었죠. 우리 공인인사협회에서 난리 쳤죠. 그래가지고 저지를 일단 했는데 그래서 서초동에 있는 한 변호사께서 변호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등록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초구청장에게. 서초구청장이 당연히 반려를 했겠죠. 자격증 갖고 와라 하고 공사 자격증 갖고 와라. 그러자 이 변호사가 말이에요.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등록을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갖고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이건 실화예요 지금. 그래갖고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사 자격증 갖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변호사가 패소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변호사일지라도 공인인사 자격증이 없다면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단 공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중개사무소 확보하라고 그랬죠. 그럼 사무소에 대한 기준 이 중개사무소에 대한 기준을 여기서 보고 하는데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일단 기재가 된 건물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그리고 소유, 전세, 임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자가 사용권을 확보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을지라도 예외적으로 준공이 떨어진 건물 있죠. 준공이 떨어진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는 건물에 사무소 확보해야 되니까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고요. 이때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 가설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거거든요. 여기는 설치 불가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차 타고 저기 지방 쪽 가다 보면요, 간혹 가다가 중개사무소가 컨테이너 사무실 있죠. 본 적 있습니까? 그 컨테이너 사무실 같은 경우는요, 그 컨테이너는요,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건물일 가능성이 커요. 정식적으로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컨테이너로 설치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는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가설 건축물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요 규정을 봤을 때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죠. 그러니까 적정 면적이면 돼요. 근데 실무 경험상 중개사무소 있잖아요. 전용 면적 기준에 했을 때 적어도 6평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책상 2개 정도 놓고 테이블 하나 놓는데 적정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중개사무소가 1층에 놓다 보니까 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이제 쬐끄만 그런 이제 아주 구석진 그렇게 옹색지게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 없어 보여요. 그럼 손님도 잘 안 옵니다. 없어 보여서. 그러니까 어쨌든 면적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도 이제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은 이미 공부했죠. 그러니까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실무교육을 미리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하는 자가 미리 실무교육을 받고 오셔야 돼요. 이게 며칠? 4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4일. 그래서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미리 받으셔야 된다. 그럼 결격사유는 이미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등록 기준이었어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인이에요. 자, 그럼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법인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개인의 자격 취득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에 버금가는 조건인데, 법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요. 이게 나머지 요건은 개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법인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뭐냐면, 자, 이거는 교재에 써 있는 내용하고 순서가 약간 뒤바뀌는데, 법인은 우리 법이 정해준 업무가 있어요. 우리 법 제14조가 법인의 업무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해준 업무,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돼요, 법인은. 그리고 자본금이 있거든요, 법인은. 자본금은요, 쉽게 이해하세요. 법인을 설립하자면 초기 투하자본이 들어가는데, 그래갖고 초기 운영자금으로 쓰지 않습니까? 자본금이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돼요. 5천만 원 이상이 납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은 상법상 회의사의 형태를 갖추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춰줘야 됩니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돼요, 협동조합 중에. 그리고 임원에 대한 요건인데, 대표자는 공인인증서야 됩니다. 대표자는 공인인증서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시켜요. 제외하고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이에요.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증서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법인이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인데, 우리는 이 뒤에 숨어있는 그 의미를 잠깐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법인은 법정 업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이건 다시 공부하지만 여기서 오늘은 나열만 잠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업무.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우리 법 제14조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토탈 7가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중개업은 필수 목적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 6가지 업무를 더 할 수 있거든요. 이 6가지 업무를 소위 법인의 겸업이라 해요. 겸업. 그래서 오늘 이 부분 겸업을 지금 진도를 나갈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래서 이 겸업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럼 어떤 업무를 더 할 수 있냐면요, 이건 겸업을 할 때 자세히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주택상가 관리 대행할 수 있어요. 임대차 관리 대행할 수 있고,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컨설팅이에요. 그리고 법인은 또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기무 제공할 수 있어요. 이게 중개업 프랜차이즈예요. 이거 할 수 있고, 주택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경공매 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주거이전에 부수는 용역, 이사업체, 도배업체 소개까지는 돼요. 직접 운영은 안 되고요. 그러면 이 7가지 외에는 아예 법인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목적 사업에 만약에 건축업이 들어가 있어요. 건축업이. 그럼 등록을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여기 없죠, 지금? 그 뜻이에요. 근데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중개업 외에 컨설팅만 들어가 있다. 그럼 등록 수리하죠. 이 6가지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해되십니까? 집중하세요. 그러면 법정 업무는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 7가지 없는 것이 들어가면 등록을 안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법정 업무였어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자, 이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그랬고, 조직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법상 회사와 협동조합을 잠깐 보죠. 우리 상법의 규정을 봤더니 상법상 회사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가 없어요. 어디까지만 이해하면 되냐면, 중개법인을 상법상 회사로 설립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상법상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유한회사로 가도 되고 합령회사로 가도 되니까. 그럼 이 제도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유한회사 있잖아요. 여기 유한책임회사 2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있거든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예요. 자, 그러면 사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 사원이라는 표현은 법에서 절대 종업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투자자를 사원이라고 불러요. 그럼 투자자인 자가 유한 책임을 진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유한회사인데, 이 유한회사에 제가 1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난 이 회사의 투자자인 사원이 되는 건데, 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금 10억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걸 못 갚은 상태에서 이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나는 투자한 금액 일단 날렸죠. 그럼 내 개인 재산 가지고 책임을 지느냐? 은행에 대해서 이거 못 갚은 거 10억을 책임지느냐? 안 진다는 얘기죠. 이게 유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유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예요. 그럼 주식회사 주주도 바로 유한책임사원이죠. 투자자인 자가 맞고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지잖아요. 이자도. 주식회사 망해버리면 그 주식 산 금액 날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합니다. 용어만 틀릴 뿐이고. 그럼 우리 상법은 당초에 주식회사는 대규모를 이상했어요. 유한회사는 소규모를 이상했고요. 유한책임회사는 가족들끼리 쬐끄맣게 회사 운영할 때는 이걸로 가라고 이거 도입이 된 거예요. 유한책임회사가. 그러면 여기 한명회사 있죠. 이 회사는요, 유한회사와 정반대 회사예요. 거꾸로 이 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그럼 무한책임사원 느낌 팍 오시죠? 투자자인 자인데 개인 재산 가지고도 끝까지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무한책임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살면서 한명회사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간판 지나가는 건 보긴 봤는데, 어쨌든 회사 만들어 놓고 개인 재산 갖고 책임지고 뭐하러 회사 만들어요? 근데 일부 있어요. 뭐 농기계 회사라든가 이런 데도 있잖아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꼭 있어야 되는 회사인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한명회사로 가야 된다. 아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있긴 있습니다. 그럼 합자회사는 뭐냐?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합작된 회사예요. 그래서 이름이 합자회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협동조합으로 중개법인 가도 돼요. 그럼 이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농업협동조합 같은 거 보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어요. 그러면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인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요, 조합원 5명 확보해갖고 시도의사한테 신고하고 등기를 하면 협동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협동조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게 익숙치 않아요. 저쪽 북유럽 쪽에는 중개협동조합이 있다는데 제가 뭐 북유럽은 가보질 않아서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 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돼요.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뭐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겁니다.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든가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협동조합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비근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TV에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마을이 사과 주산지예요. 그래갖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과를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하고 공동 브랜드를 쓴다. 이게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지역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이죠. 또 도시지역에서는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의료협동조합. 의사들끼리 모여서요, 의료법인을 가는데 협동조합으로 가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개협동조합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실무상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중개협동조합은 일단. 근데 가능해요. 근데 사회협동조합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비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영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면 된다. 단 사회협동조합은 제외다. 그럼 이제 임원에 대한 요건으로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된다고 그랬죠?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에 돼요. 그래야 등록할 수 있고, 그럼 대표자를 빼는 거예요. 대표자를 제외를 하고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에 돼요. 그럼 임원이 누굴까? 자, 볼까요? 여기 상법상 회사가 있는데 이사, 감사는 임원 맞죠? 주식회사 위원회사의 이사, 감사는 임원이 맞아요. 감사도 임원이에요.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는요, 이사 대신 업무집행자를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업무집행자가 바로 임원입니다. 이자가. 그러면 협동조합 있죠? 협동조합은 임원이 누구냐? 역시 이사, 감사예요. 협동조합도. 그럼 우리 법상 임원이란 자는 이사, 감사, 업무집행자죠. 그리고 또는 사원 그랬죠, 우리. 그럼 사원이 누굴까? 그 사원은 바로 여기 합자나 한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상법의 규정을 보면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업무집행에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바로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업무집행하죠. 그렇듯이 이자와 동격인 자가 바로 무한책임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사들처럼 모두 법인 등급에 등기돼요. 무한책임사원들은. 그래서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요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 얘기입니다. 중개법인을 주식회사로 설립하잖아요. 그럼 대표자 빼고요, 이사감사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에 된다는 뜻이에요. 또 중개법인을 합자회사로 설립하잖아요. 그러면 대표자 빼고요,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아니죠. 그러니까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에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숫자 잠깐 연습해 볼까요? 그러면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라는 뜻입니다. 임원사원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임원이라고만 표현해도 계속 사원이 따라다니는데, 그러면 대표자 빼고 이 법인의 임원이 3명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 최소한 공인중개사 1명이 있어야 되죠. 나머지 2명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건 투자자를 받아들여도 좋다는 얘기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6명이라면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돼요? 2명. 맞죠? 7명이라면 사람을 쪼갤 수는 없죠. 그러니까 3명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3분의 1 이상,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임원에 대한 내용을 다 봤어요. 다 봤고, 그러면 이제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야 되고요. 사원이란 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요건을 잠깐 봐야죠. 나머지 요건은 개인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법인도요, 건축물 대장이전 건물의 중개사무소 확보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이건 이미 공부했는데 임원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자격증이 없는 임원이 3분의 2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격증이 있든 없든 임원사원 전체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얘기네요. 지금 실무교육 4일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해갖고 내가 돈을 좀 땄어요. 자격증 딸 자신은 없습니다. 이게 부족해서. 그럼 법인 설립해갖고 대표자 공인중개사로 앉히고 자기가 취임하는 거예요. 임원으로. 가서 교육받고 와야 되죠? 하루에 7시간씩 4일 고문받고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7시간씩 앉아있다. 이런 환장할 일이 없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임원사원 전체가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받아야 한다는 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임원사원 중에 단 1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임원사원 중에 등록을 안 받아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이고 아주 잘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 기준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특수법인을 보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특수법인을 봐야 되는데 이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교재 용어의 정의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용어의 정의에서 지금 그 특수법인이 교재 38쪽으로 잠깐 돌아가 보세요. 38쪽. 거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돼 있죠. 찾으셨어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넘어갈 때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등록 기준을 봤기 때문에 우리 그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순수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순수 중개법인은 우리 법이 정한 요건을 그대로 맞추어 등록한 법인이에요. 이게 순수 중개법인이고, 그 다음에 특수법인이 있거든요. 이건 강학상 쓰는 표현이에요. 강의할 때만 쓰는 표현입니다. 이걸 공인중개사법에는 뭐라 표현했냐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저는 특수법인 이렇게 이제 주로 부릅니다. 다들. 그러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부르는데 특수법인의 종류는 정확하게 나열하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마스터표입니다. 최종표인데 우리 교재는 지금 지역능력동조합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요 그냥 봐두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는 지역농협밖에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재는 지역농협만 들어가 있는데 지역농협 특수법인 맞아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도 맞습니다. 여기는 중앙에도 특수법인이고 지역산림조합도 특수법인이에요. 그럼 지역농협동조합이 뭐냐면 시골에 가면 단위농협 있죠. 이게 지역농협이에요. 그리고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있죠. 이들은 특수법인이에요.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이들은 고유목적 사업들이 있죠. 근데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중개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개업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개업 허용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 설립 근거법이 있죠. 그 근거법에서 직접 중개업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그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특수법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농협동조합법에서 지역농협은 농지의 매매기한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고 해놨고 산림조합이니까 임목임야를 중개할 수 있다 해놨고 산업단지관리관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용지, 공장건축물 중개할 수 있다 해놨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그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은행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업이 이게 필요했다는 얘기죠.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중개업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농협을 예를 들면요. 농협은 우리가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농민을 위한 단체로서 농민한테 뭐 대출도 해주고 종자기량도 해주고 뭐 이렇게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예요. 근데 그 지속적인 이제 거래관계가 있는 그 농민이 나 이제 나이 먹어갖고 농사를 못 짓겠어. 그러니까 농지를 팔아야 되겠거든. 이거 살 사람 있으면 혹시 소개 좀 해줘.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지역농협이 살 사람을 소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허용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등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도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원칙론의 입장에서 따지면 등록을 해야 되겠죠.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근데 등록을 안 해도 되는 법인이 더 많아요. 그래갖고 여기 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요구하고요. 나머지 3개의 특수법인은 등록 안 하고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됐냐면 지역농협의 예를 들면 지역농협은 농협동조합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농지 매매기관 임대차에 중개할 수 있다 해놓고 이 경우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록 규정을 배제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규정이 산림조합법이나 여기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산업지적사 및 공장 설립하는 법률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직접 자기네 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해놓고 등록도 필요 없다고 규정을 둔 거예요.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개할 수 있다고 해놓고 더 이상 아무 얘기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얘는 등록을 해야 되는 사태가 유일하게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이 맞잖아요. 그럼 얘는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등록 기준을 방금 전에 봤잖아요. 그러면 얘 중개업하기 위해서 등록을 할 때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을 맞추라고 한다면 등록할 수 있다란 얘기입니까? 없다란 얘기입니까? 없다란 얘기죠. 등록 기준 첫 번째가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돼요. 7가지 업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과 대표자가 공인인사해야 되고 임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사해야 됩니다. 이거 맞추라고 한다면 얘 등록 못 한다는 얘기가 돼요. 얘는 고유목적 사업이 따로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 규정을 두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 이 3가지가 명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법인한테는 일단 법인의 등록 기준을 배제했어요. 메모해 놓으세요. 법인의 등록 기준을 배제했다. 그러니까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는 공사 한 명도 없어도 돼요.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어요. 대표자 공사 아니어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관계되는 곳에서 계속 나올 텐데 분사무소가 지점이죠. 법인. 특수법인도 지점 설치할 수 있어요. 중개업할 수 있는. 이때 책임자는 공인인사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적용하지 않아요. 책임자는 공인인사 아니어도 됩니다. 관계되는 곳에서 더 언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보증 설정이 있거든요.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만 하면 돼요. 보증을. 그래서 관계되는 곳에서 더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지역농협을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서는 지역농협 외에는 묻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특수법인이었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럼 지금 교재를 폈으니까요. 거기 그 밑에 소공사를 잠깐 보시죠. 소공사 용어의 정의. 이제 이 소공사 용어의 정의를 볼 때가 됐는데 그 소공사 용어의 정의는요. FM대로 하면 지난주에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랬죠. 소속 공인인계사라 함은 개업 공인인계사에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이때 공인사 말 다음에 가로 열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 다음 가로 닫고 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기억나세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그럼 이제 이걸 볼 때가 된 거죠. 가로 속에 있는 말. 공인인계사로서 임원 사원인 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공인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럼 이제 짐작되시죠?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분이 3분의 1 이상은 있어야 되죠. 그럼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분은 소공이란 얘기죠, 지금. 그게 그래서 우리 교재에 거기 그 1번에 동그라미 1번 소공사 용어의 정의 그 동그라미 1번에 소속공사의 범위에는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사인자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그게 가로 속에 있는 말이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 따져보면 이렇게 돼요. 소공사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원인 소공이 있고 또 하나는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죠. 일반적으로 소공 그러면 직원인자를 얘기해요. 이해해 두세요. 그래서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 있는 자는 소공입니다. 이 정도. 자, 그럼 다시 돌아가요. 등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47쪽이에요, 지금. 자, 그럼 이제 등록 기준 다 봤고 특수법인도 다 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47쪽을 여전히 못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 맨 위에 개설 등록 절차라고 쭉 지금 표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쭉 지금 나열만 해놨는데 자, 개설 등록의 절차. 그 개설 등록 절차를 보시면요. 일단은 뭐 이걸 가볍게 지금 정리만 하면 이제 등록 들어갔어요. 기준 갖춰서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등록 통지를 해줘요. 이때 검토를 하겠죠. 사무소 확보하고 결격 여부 신원조회 들어가고 자격 발급 시도자에게 모두 확인 요청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등록의 기준에 맞았다. 그러면 기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등록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을 통지합니다. 통지는 7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신청한 날로부터 요건에 적합했다. 그럼 7일 내에 등록을 통지합니다. 그럼 이때는 개설 등록의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나 이때 통지만 됐을 뿐 등록증 안 줘요. 그 다음 절차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보증 설정 제도가 이제 다음에 다시 공부하는데, 이 보증이 뭐냐면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가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우리 개업공사가 돈 없다 오리발 확 내밀잖아요. 그럼 의뢰인이 피해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보증을 세우도록 했는데, 이것이 보증 설정 제도다. 그럼 보증 설정은 중개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설정하여 신고 들어가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이때 이게 보증 설정에 대해서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보증 설정의 방법은 일단은 서울보증보험이 있죠. 여기에 가입을 하거나, 우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죠. 공제 가입을 하거나, 농협공제, 수협공제 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을 위해서 공탁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건 법원에 가서 이체해 놓는 거예요. 재정 보증인을 세우는 건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이런 방법으로 설정해야 되고, 금액은 지금 여기에는 개인 2억, 법인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입법 예고된 사항을 제가 지금 나열한 건데, 개인 1억, 현재 아직 개정 안 됐어요. 개인 1억, 법인은 2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개인은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을 설정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지금 참고로요, 서울보증보험 들어가면요, 1억 가입했을 때 연간 내는 수수료가, 1억 현실적으로 내는 거 아니죠? 수수료가 11만 원이에요. 근데 협회에서 운영한 공제 있죠. 여기는 1억 가입했잖아요. 그럼 19만 8천 원이에요. 근데 비싸죠, 지금. 협회면 더 싸야 되는데 아닙니다. 더 비싼데, 보증보험보다. 여기서 사실 덤핑하고 있는 거죠. 이 협회 가입을 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개업을 해갖고요, 처음 공제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협회 회원가입부터 해야 돼요. 최초 회원가입비가 있어요. 월회비 따로 내고 또 6천 원씩. 최초 회원가입비가요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업해갖고 공제에 들어가면요 69만 8천 원이 한 번에 들어가요. 그래도 우리가 협회를 밀어주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그다음 공탁은 현실적으로 1억을 예치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설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증명서를 갖추어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요 사항을 확인하고 이제서야 등록증을 줘요. 이때 이제 등록제장에 기재하고 등록증을 내주는데, 등록증을 이제서야 줘요. 그러니까 의뢰인 보조치를 다 했는가 이걸 확인한 다음에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 안에 등록증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돼요. 근데 분실하면 재교부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수수료 내야 되고, 협회에다가 다음 달까지 10일까지 통보해 줘야 돼요. 등록증 나가면 등록관청이 협회에다 통보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질구레 하는 거니까 후일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지첩시 등록증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는 곳에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정리를 지금까지 등록 절차를 해보면요, 우리 교재 지금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먼저 등록 기준을 갖췄잖아요. 자격을 따고 사무소 확보하고 교육 다 받았어요. 그리고 등록을 이제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등록관청을 받고요. 그 다음 이제 신청자가 누구냐를 다 연습을 했습니다. 그럼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등록 통지해요. 며칠 내에 한다고요? 7일이다. 7일 내 등록을 통지해줘요. 근데 이때 등록증 안 준다고 그랬고,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 들어가면 등록증을 지첩시 이 사항을 확인하고 교부를 해주더라. 이렇게. 보증 설정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다니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중개사무소는 손해배상 책임 1억 원을 가입한 업소입니다. 본 적 있죠? 그게 보증 설정이에요. 근데 그 중개사무소만 들어간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중개사무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돼요. 다만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돼요. 인장이 뭐냐면 도장을 얘기합니다. 도장을 우리는 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장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안 했다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통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업무 개시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다만 휴업과 관련해서는 3개월 내 업무 개시는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휴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의 절차가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요 이렇게 안 해요. 일거에 처리합니다. 그럼 실무 얘기를 잠깐 하면요, 우리가 사무소 확보해 놓고 등록 들어가죠. 임차료 발생되잖아요. 빨리빨리 개업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등록 신청 들어가면요. 한 4일 정도 지나면 신원조회 다 하고요. 자격 발급 다 확인하고요. 문자로 찍어요. 당신 등록번호가 몇 번이다. 보증서 끊고 도장 가지고 들어와라 이래요. 그러면 보증서 끝나면 보증 설정 신고 들어오라는 얘기고, 도장 갖고 들어오라는 얘기는 인장 등록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미리 파놔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증 설정 끊어가지고 들어가면 이제서야 등록증하고 등록통지 다 줘요. 그리고 이제 등록증 받았지 않습니까? 개설 등록증을 받으면 오다가 세무서를 들러야 되죠. 실무적으로는. 왜 세무서 가시겠습니까? 사업자 등록하시러. 그죠? 그 세무서 가가지고 이제 민원실 가가지고 입력할 거 다 입력해요. 입력할 때 업종 업태를 입력하는 난이 있거든요. 이거 할 때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업 외에 컨설팅을 꼭 하나 넣으세요. 부동산 컨설팅. 같이 넣으세요. 이건 실무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염두에 뒀다가 나중에 개업하실 때 부동산 컨설팅을 꼭 내 업종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토지할 때 컨설팅비로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같이 넣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컨설팅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제 입력하고 번호 뽑기 기다리면요. 불러요. 그럼 사업자 등록 원래 처리 기한이 3일이거든요. 근데 즉시 처리해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개설 등록증이 있어야 되죠. 등록증 4번 지들이 카피해요. 카피하고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가져가야 돼요. 확정일자 찍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세무서 들러서 사업자 등록증 받고 이제 사무소로 오는 거죠. 그리고 잘 보는 곳에 걸어놓고 중개업을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액자 준비해놔야 되죠, 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등록의 절차였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거기 그 간략하게 지금 우리 교재에 써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상세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럼 한 장을 넘기면 고용인의 신고란 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